제가 첫 발제자로서 이 앞에 연단에 섰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 올릴 내용은 이제 드론과 UAM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전체적인 발표에 앞서서 2019년도에 드론법 제정과 관련되어서 같이 참여를 하고 또 같이 이제 많은 논의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이제 유해인법 관련된 이제 활용 및 기반 촉진에 관련된 법률을 이제 제정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이제 하위 법령도 곧 진행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드론과 그리고 드론에 관련된 전반적인 주요한 내용들이 향후에 도시환경 교통이라는 이런 무인 이동체 그리고 유인 이동체에 관련된 내용들로 급속도로 통합되고 또 신속하게 또 빠르게 그 전반적인 이니셔티브가 이동된다는 것을 전반적인 발표 자료로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이 전반적인 시장, 이 드론과 관련된 시장. 오늘 그 드론에 대한 내용이 왜 이 무인항공, 그러니까 그 도심항 항공기 관련된 내용과 결부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또 관련되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내재적 문제들, 그래서 보험이 잘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들을 앞서같이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게 지금 2019년도부터 우리가 드론법을 제정을 했고 현재까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업용 외에 그러니까 사업용 드론 관련된 보험을 과연 어떻게 준비를 했고, 그리고 또 이것들이 과연 어떻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드론, 그러니까 이 보험 관련된 내용들을 구체화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뒤에 이제 도시항공교통이라는 UAM에 대한 특징들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항공보험에 대한 여러 가지 핵심적인 쟁점들, 그리고 이 드론과 관련되어서 파생되었던 쟁점들이 고스란히 이제 도시항공교통의 또 이 쟁점으로 포섭이 된다라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오늘 자리가 조금이나마 이 항공보험에 있어서 또 UAM에 있어서 조금 좀 어떤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드론에 있어서는 이제 항공안전법 제2조라든지 뭐 항공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서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중에서 또 150km 이하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드론 관련된 내용에 드론법에 있어서 드론 발전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세우고 있고, 그 드론 발전 기본 계획이 2023년 올해부터 2032년도까지 제2차 드론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에 이제 좀 정리가 다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그 주요한 내용이 드론 발전 기본 계획 안에 드론뿐만 아니고 UAM이라는 그 기체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전반적인 조종에 대한 인력들, 그다음에 인력 양상들,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파생들, 이런 것들이 같이 드론 발전 기본 계획 안에 포섭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오늘 왜 드론을 얘기하는지에 대한 내용들로 같이 이해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무인 비행기라든지 무인 헬리콥터라 무인 멀리콥터라든 것들이 전부 무인 동력 비행 장치 안에 포섭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미국 FAA에서는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공중을 또 비행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결국에는 이제 시계박 비행이 가능한 민간용 비행기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또 영국과 같은 경우에는 또 FAA와 마찬가지로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설계되거나 개조된 항공기를 말하고, 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원격 조율이나 자율 자동에 대한 모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드론법 제2조 정의에 있어서도 자율 자동으로 운행하는 기체에 대한 내용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UAM도 다 포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들도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반적인 시장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좀 발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5년도에 실제로 국토교통부에서는 2027년도에 드론은 도심으로 비행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고, 2025년도에 UAM은 이제 시범 운영 지역에서 실제로 버티포트를 이용한 기체에 대한 운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지금 그래드 챌린지 1과 2도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이 있고요. 그래서 그 설명도 같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25년도에 61조 5천억 정도의 글로벌 시장 마켓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드론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굉장히 작은 기체뿐만 아니고 150km 이하에 있는 기체, 굉장히 큰 기체까지도 다 포함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조종자가 탑승하지 않는 것까지 그리고 자율과 자동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까지 모두 다 포섭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핵심 사항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요하게 바라볼 것은 1년에 13.8% 정도, 거의 한 14% 정도씩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직업군들을 포섭을 할 수 있고 또 굉장히 많이 이제 이 업무에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7대 강국으로 도약을 하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천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매년 굉장히 많은 국가 예산을 투여를 해서 시범 사업이라든지 실증 사업 구역들 아니면 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기체라든지 모터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배달이라든지 운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하고 있고, 또 시범 아마 그 서울도 이번에 실증 사업 도시로 아마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드론의 제조 산업에 대한 규모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드론에 대한 신규 등록 대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요하게 바라볼 것은 우리의 국내법에서는 현재는 상업용 드론만 규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비상업용 드론, 즉 레저용 드론은 아직 우리 국내 규제에 포함되고 있지는 않지만 2kg 이상이면 등록을 해서 사용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이 드론이 왜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냐고 보시면 2020년도에 항공안전법에서 개정을 하면서 2020년 12월 10일 날, 그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때 개정이 되면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이 공공기관에 대한 이 드론 같은 것도 다 보험을 등록을 해서 활용을 하라라는 개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로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드론을 좀 많이 이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관련해서 이제 이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은 UAM에도 같이 포섭이 되기 때문에 조금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드론 발전 기본 계획 안에 UAM도 같이 포함이 되고 있고, 그래서 드론이 어떠한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냐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는 사생활 침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모든 운송 기체 아니면 뭐 무인 이동체라든지 이동 기기에 전반적으로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는데, 이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하고 있는, 당연히 AI의 지형 지물도 습득을 해야 되고 장애물도 습득을 해야 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 정보와 음성 정보들이 취득이 됩니다. 그럼 그런 것들은 과연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얼마 전에 앞서 말씀드렸겠지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동 기기 자체가 취득하고 있는 영상 정보는 사업용일 경우에는 내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어떤 뭐 라이트를 켜거나 아니면 음성으로 안내를 하고 A 지점에서부터 B 지점까지 갔었을 때 영상 그 미션을 수행을 하면 그 미션이 수행된 그 기록, 그러니까 위도 경도라든지 상태 정보들은 다 정보가 수집이 되지만 A 지점에서부터 B 지점까지의 미션이 완료가 되고 난 이후에는 그 미션에서 취득했던 영상 정보든 음성 정보들은 전부 다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 관련된 내용들하고 같이 기술이 또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생활 침해 관련해서는 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공공의 안전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요. 그리고 또 UAM 관련된 내용에서도 UAM의 기체에 탑승한 탑승객이 어떤 밖에 야경을 찍는다고 했었을 때 그 주변 시설에 국가 중요 기반 시설이 있다라든지, 그럼 과연 그것들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들도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관련해서도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 시설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기체들이 이런 뭐 전파에 대한 뭐 재밍이라든지 어떤 탈취를 통해서 이것들에 대한 이제 뭐 공격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도 이런 위력들을 굉장히 많이 실감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앞으로 이 산업이 성장할 때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보험을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봐야 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관련입니다. 또 다음에서는 이 인적 물적 피해 관련인데요.
사실 굉장히 많은 인적 물적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지만 전반적인 이 사고에 대한 이 통계라든지 어떤 거에 의해서 이 기체가 사고가 났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저희 지금 발표자를 보시면 뭐 배터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부착된 부품들을 통해서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과연 사람이 그러면 얼마나 관여를 해서 이것이 사고가 났느냐에 대한 문제가 우리 보험에서 업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엔 이거 내가 소유자인 나에게 얼마만큼 책임을 과연 부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로 귀결이 될 것인데 과연 이것들이 과연 내가 운영하고 있었을 당시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어떠한 강풍이라든지 아니면 도심에서에 대한 와류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 기체가 떨어져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인적이라든지 물적 피해를 줬을 경우에 과연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보험에서도 이런 부분이 워낙 이게 그 뭐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고 활성이 안 되고 있다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레저뿐만 아니고 상업용 드론에 있어서도 향후에 유해임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것들 이용에 있어서 그러니까 산업의 활성화를 하려면 당연히 보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보험을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우리가 매조할 것인지는 여기 계신 분들과 같이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중요하게 다음으로 이제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보험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사실 이 기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전자기기라든지 이런 무인 이동 기기 자체가 모두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제조물에 대한 책임도 있겠지만 사용자에 대한 사용에 대한 부주의라든지 그리고 이런 4G나 5G에 대한 전파 통신에 대한 단절이라든지 누절이라든지 혼신이라든지 아니면 단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당연히 또한 해킹에 대한 문제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럼 우리는 보험에서 측정을 했었을 때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거 강학상으로 굉장히 명확하게 나눌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사실 지금의 기술로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그거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현상들, 떨어졌구나. 근데 이게 어떤 피해를 줬구나 정도로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을 정도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2016년 그 저희 이제 파란색으로 아마 잘 보이시지 않으시겠지만 굉장히 크게 많이 나타나는 이 고장에 대한 통계 수치를 보시면 기계 고장이 사실 46%인데 이 기계 고장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이게 전파에 대한 혼신이냐 아니면 누가 내 전파를 가져가서 탈취를 해서 이게 떨어진 거냐 아니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이 기계가 제조자에 대한 책임인 것인지 아니면 나의 사용자에 대한 부주기인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내조용에 있어서는 이제 보험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이제 활성화가 있지 못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12월 10일 날 개정이 되면서 공공에서 사용하고 있는 드론 관련된 내용들은 많이 이제 포섭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단에 보시면 이 자동차 보험 수준 정도로 보험 의무 가입을 할 필요가 있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좀 많이 좀 설명을 드릴 예정에 있는데요. 사실 드론과 UAM 관련된 두 개의 박스를 설치를 하고 이제 그 레드 박스를 설치를 해드렸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일반 자동차 사실 무인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무인 해상 이제 그 선박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드론과 UAM 관련된 무인 이제 그러니까 이동 장치 하늘에서 다니는 이동 장치 관련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민간 주파수에 대한 교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실 일반 자동차는 주파수 관련된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율주행 자동차는 도로를 달리고 있는 도로와 그 자동차 간의 통신상의 문제인 것뿐인데 하늘에 떠다니고 있는 기체는 이 모든 이 기체에 대한 이 전파에 대한 이 지향성이 하방 지향성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드론이라든지 UAM 관련해서는 이제 상방 지향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러니까 드론이라든지 UAM이 다니는 이 길에서는 전파의 단절이라든지 당연히 혼신이라든지 탈취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항시 존재를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생활 침해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하고 있는 정보가 과연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많을 것인데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분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 또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것들을 과연 활용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사생활 침해와 침해도 침해지만 그 사생활 침해 안에 공공에 대한 국가 보호 중요 시설 한 160개 정도에 대한 이제 A급하고 B급 나누는 A, B, C, D로 등급이 나눠지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국가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우리는 그러니까 시설물들을 촬영하고 그것들을 뭐 해외에다가 판매한다든지 여러 그것이 이제 사유지 침해라고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기존에 있던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동체, 그러니까 랜드 사이드에서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들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 이제 에어 사이드에서 돌아다니는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기체 사고 유형 중에서도 거의 50% 차지하는 것이 이 기체에 대한 사고인데 그 기체에 대한 사고가 과연 우리는 어떤 사고인지를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론법에서도 드론 사용 사업자에 대한 의무 등록이라든지 보험 가입에 대한 의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드론에 대한 기체들은 총 4가지로 기체를 이제 구분을 하고 있고 이게 뭐 레저용이냐, 뭐 저유염이냐, 중위험이냐, 고위험이냐라고 구분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용이면 무조건 다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에서도 2km 이하에 있는 그러니까 레저용이 아닌 것들은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아시는 것처럼 이 드론에서도 우리가 향후에 이 드론이 누구 건지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드론에 관련된 그러니까 핸드폰에 심고 있는 유심칩처럼 이것들이 이제 곧 전 세계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올해 안에. 그래서 그 국토부에서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드론 관련된 드론 관리법을 이제 거의 제정이 완료가 됐고 그 드론 관리법에서 그 드론에 대한 이제 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 장치를 모두 다 탑재할 수 있게끔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이 동향은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좀 내용은 다른 것은 우리는 현재 그 국내 법률로서 보호하고 그러니까 그 규율하고 하려고 하는 것은 2km 이상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2km 이하의 레저용 드론은 이 국민의 수용성에 지금 아직 여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자 등록 의무라든지 보험 가입에 대한 의무 가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2020년도 12월 10일 날 시행을 하면서 같이 여기서부터 이제 항공사업법에서 이제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보험에 가입을 해라라는 이제 개정안이 되어졌고 그렇게 되면서 이 안정성 마지막 보시면 안정성을 굉장히 크게 도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다음은 이제 관련해서는 이제 보험 가입자에 대한 법적 의무와 동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사법 70조 제4항이 개정이 되면서 개정은 2020년 6월 9일 날 개정이 됐고 시행은 12월 10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3자 배상 책임에 대한 보상 한도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동차 책임보험 이상으로 해서 손해보험사 또는 이제 공제에 가입하도록 강제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국내 규율법에서는 레저용 드론, 그러니까 비상업용 드론에 있어서는 보험 가입에 대한 내용들이 아직도 부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마켓 쉐어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는 한번 향후에는 법률로서 규율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험으로서는 어떻게 포섭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에 대한 쟁점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상법 930조라든지 또 931조에 대해서 이제 면책 규정, 그러니까 운행자 배상 책임에 대한 조항과 면책 규정을 두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드론이라든지 어떤 사고 기체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이 준수 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는 못하고 관련되어서 이제 그 가입에 대한 의무만 주어졌지 얼마만큼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범위라든지 이런 규정들도 부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도 보시는 것처럼 자연적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보험 사고라든지 또 자율 비행 중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과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심에서 날아다녔을 때에서는 와류라든지 전파에 대한 단절이라든지 사실 이건 내가 날리고 싶었는데 전파가 끊어졌다. 이건 전파는 또 공공전파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럼 과연 국가에서 얼마만큼 보호 보장을 해줘야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 같이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보험 관련된 내용은
그 앞서 말씀드린 7조 4항에서 공공용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보험들이 이제 가입을 됐었지만 그 드론 조종자라든지 중단인데요. 또 사업자들 관련해서 또 항공보험은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되지만 그 국내 경우 관련해서는 이제 보험에 대한 드론 보험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또 높은 보험료율 때문에 또 자기 부담금 때문에 그 보험에 대한 가입률이 굉장히 낮다. 그리고 뒤에서 이제 전반적인 우리가 이 사고에 대한 취득 정보라는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사고가 나도 쉬쉬하고 또 사고가 나도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조금 더 개인과 개인 간에 그냥 뭐 어떤 현금을 주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향후에 이제 그 보호하기 위해서 이 이제 국토부에서는 이 드론보험 협의체라는 것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론보험 협의체 실무에서 영국에는 다 보험연구원도 들어와 계시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보험사들이라든지 또 보험 이제 보호협회라든지 또 산업계에서는 이제 드론을 진짜 제작하는 업체들 또 활용협회들을 같이 연계를 해서 이 드론보험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운영을 했고 거기서 나왔던 내용들이 드론보험 약관 표준안이라는 내용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2020년 12월 30일 날 보시는 바와 같이 드론보험 협의체를 통해서 드론보험 이제 표준안에 대한 총 7개, 19개 특별 약관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10개 보험사별로 수차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험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산업 자체가 활성화가 되지 못한다는 점들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 주요 내용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보상에 대한, 그러니까 보상하는 손해에 관련된 내용들, 또 손해배상금과 또 기타 비용들, 과연 어떤 비용들까지 우리가 그러면 피보험자에 대한 소송이라든지 변호사 비용에 대한 중재 비용에 관한 비용들까지도 같이 이 표준 안에 들어가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또 보상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내용들도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되지 않는 손해는 무자격 비행이라든지 미기체 신고 기체라든지 또 비행 미승인에 대한 했었을 때 경우에는 이거는 보험에 당연히 적용이 받지 않게끔 하는 걸로 정리를 했고요. 관련해서 특별 약관들도 같이 정리를 해서 보험에 대한 합리화를 유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보험이 준비가 되어야지만 산업의 활성화라든지 또 국민에 대한 안전권 그리고 국가가 또 전반적인 이 공중에 날아다녔을 때 정말 공중에서의 안전권 같은 것들도 잘 보호 보장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 시장이 굉장히 크게 확대될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레저용이나 취미용 드론은 아직 이 2km 이하는 우리 규율상으로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들도 같이 포섭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이 기체에 대한 사고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하나의 사이트로 모아지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든 금융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뭐 이율도 한 번에 이제 조회가 가능하시게끔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드론에 대한 이제 드론법에서 전반적인 이 사고 접수를 이제 하나의 사이트에서 하려고 굉장히 많은 이제 그 드론 안전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그동안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려고 했던 거고요. 거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구조의 2를 신설을 해서 드론 정보 체계에 대한 구축 운영에 대한 이제 조를 신설을 하고 거기서 나왔던 기존에 사고했던 것들, 드론 기체에 대한 등록들, 그다음에 보험의 가입 여부들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좀 확인할 수 있게끔 어떤 이제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는 형태의 법률로서 조문을 신설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도심항공교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이제 도심항공교통 관련해서 여기서는 좀 이제 몇 가지를 좀 쟁점을 좀 잡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도심항공교통이라는 것 자체가 도심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국내 법률에 도심이라는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제1호에 그러니까 국토의 그 토지에 대한 구분이 나눠져 있는데요. 거기에 딱 한 줄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심이라는 것이 제1호에 도심 지역이라고 했었을 때 딱 도심이라는 정의가 거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것도 정의가 아니고 도심 지역이 어떤 형태인 거냐, 사람이 그냥 밀집되어 있고 이런 형태가 도심이다라고만 되어 있지, 과연 우리가 도심항공교통이라고 했었을 때 저 도심은 과연 그럼 뭘 특정하냐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건 아직도 정해지지 않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드론법을 만들면서, 유엔법을 만들면서 그 굉장히 그런 논의들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서 실제로 도심과 도심 아니면 뭐 산간 벽지에서 공공용이라든지 의료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었을 때에도 그 과연 도심이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전 세계 트렌드를 좀 따라가면서 도심항공교통이라는 체계로 이제 내용을 넣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쟁점이고요. 두 번째 쟁점은 이 도심항공교통이라는 것 자체, 전반적인 교통 체계, 교통 흐름, 교통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물류 체계를 말하는데, 이 물류 체계에 대한 모법, 그러니까는 저희가 착안했던 법은 교통안전법 제4조에 있습니다. 교통 체계라는 그 내용 안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반적인 교통과 관련된 교통, 그다음에 인프라, 그다음에 시스템 이런 것들을 모두 총체적으로 교통 체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도심항공교통으로 잘 이제 전수가 돼서 우리 법에서도 그 내용들을 잘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2025년도에 이제 일단 지금은 이제 고흥에서 실증을 할 거고요. 25년도에 시범 운영 지역을 선정을 해서 실제로 기체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보험에서도 저희가 시적절하게 지금 이 세미나가 개최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과연 이게 이제 과연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 이제 이걸 도입을, 그러니까 법을 도입을 하고 어떤 시장을 형성하는 입장에서는 보험의 역할 없이는 굉장히 어렵다. 아까 드론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공보험 관련된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다수인 일정한 금액을 각출해서 전반적인 이제 위험 발생에 있어서 재산적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공보험 관련해서는 항공기 또는 항공운송 관련돼서 일체의 위험을 담보해주는 보험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로이드에서 보험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됐고, 항공보험은 이 보험 위험이 굉장히 이제 잘 마련되어 있었던 것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군용기가 민항기로 이제 전환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상업적 드론에 대한 활용에 있어서 활성화, 아주 폭발적으로 활성화했었을 때 그때 항공보험이 굉장히 많은 수요로 잘 자리를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법률안은 도시망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고, 이 법률안이 비슷한 법률안이 두 개가 올라가 있는데 조만간 이제 교통위를 통과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안이 통과가 되면 여기서 중요하게 이제 우리가 볼 것은, 기존에 우리가 봤던 이제 우리는 파지티브 규제에서 전향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로 가야 된다고 말은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담는 법은 아마 이 법이 최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항공안전법이라든지 항공사업법이라든지 공항시설법이라든지 항공보험법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실증사업구역이라든 시범운영지역에서 적용을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전향적으로 이 법을 제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증사업 지역에서 저희는 이제 항공사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항공사법을 적용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음주를 하고 타서는 안 된다라든지, 아니면 승객은 기체를 훼손하지 않아야 된다라든지, 기장에 대한 위력을 가하면 안 된다라든지, 이런 아주 크리티컬한 것들은 이제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전향적으로 아마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 이 법 제정 역사에서도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 관련된 내어서 굉장히 전향적인, 저희도 이제 많이 모법으로 봤던 이제 참고했던 법률이 선박안전법에서도 이제 굉장히 크게 파지티브 법률로서 이 장관이 그냥 고시한다라고만 해놓고, 그 고시하는 내용은 그냥 그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형태로 다 해서 풀어줘 버리니까, 그런 형태로 이제 우리의 법률에 대한 이 제정에 대한 전반적인 그러니까 동향이 기존에는 이거면 된다라였는데 지금은 사실 구현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이나 저나 실제로 UAM이 날아다니는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 법률안에 좀 고민이 많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측에서 설명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플라잉 카부터 시작해서 PAV부터 시작해서 EV톨까지 전반적인 이 항공에 대한, 그러니까 도심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EV톨, 그러니까 전기라든지 수소 배터리를 이용해서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는 그 기체가 도심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소음도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소음도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서 공업 지역까지는 60데시벨이고 여러 가지 그 소음 데시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음에 대한 내용들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항공보험 관련해서는 항공사업법의 제2조 37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객보험이라든지 기체보험이라든지 화물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험들을 말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체보험에서는 이제 기체전이보험이라든지 또 기체 전쟁위험보험과 또 기체 공제금액보험이라든지 또 기체 전손보험으로 또 나뉠 수가 있고, 또 항공 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는 제3자 배상책임보험이라든지 또 제조물 배상책임보험이라든지 또 항공 소유자 및 또 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이라든지 또 항공 승무원 및 승객 해상 상해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보험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과연 이 항공보험이 UAM,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드론으로 보고 있는 UAM도 이 보험이 적용할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드론부터 왜 여기까지 쭉 설명을 드렸냐면, 우리는 이 UAM이라는, 그러니까 UAM 보험이라는 것이 UAM의 보험 그 특징을 좀 봤을 때에는 단일 목적이지만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인보험이라든지 물보험이라든지 배상책임 보험이라든지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한 번 이 사고가 났을 때는 굉장히 큰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위험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게 국가 간의 이동과 또 국가 간의 이 협약으로서 국내에 이행해야 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그 보험도 그런 특성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성과 전문 기술성이 굉장히 필요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험에 대한 세 번째 특징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보험 자체가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또 재보험에 대한 높은 의존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그 기체에 대한 결함이 한 기체 결함 하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뭐 어떤 이제 부품이라든지 어떤 그런 전반적인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요율 체계가 굉장히 자유요율성들이 강하게 적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항공에 대한 이제 가입 의무에 있어서 보시는 이제 산발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조항으로 굉장히 이제 항공보험 가입에 대한 의무 규정을 두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구에 그 항공운송진흥법이 있었다가 2017년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항공사법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법 중에 3법이 2017년도에 분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항공사업법이라든지 안전법이라든지 시설법들이 나오면서 항공사업법에서 이제 사업법 27조에 항공교통 서비스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보험에 대한 체결을 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70조 제1항을 통해서 항공사업 운송사업자라든지 또 항공기 사용사업자라든지 항공기 대여업자에 대한 내용들은 당연히 가입에 대한 의무를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럼 과연 UAM은 이 기체가 이제 이 항공기로 볼 것이냐? 당연히 이제 우리는 그 UAM법에서 아까 도심항공 활용 촉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그 그러니까 항공기 중에서도 도심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도심이라는 정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이 공지센터라든지 이렇게 왔었을 때 여기서 이착륙장에서 내렸을 때 도심에서 내려오는 그 장소, 그러니까 항공기 중에서도 도심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항공기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 항공기 관련된 보험은 항공법에 적용을 받고 있고, 그것이 또 관련된 상법에서 적용을 받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 자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